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세계 코로나19 감염 국가는 이제 214개국입니다. 확진자는 132만 3천 명, 사망자는 8만 37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의 우한 지역이 오늘 76일간의 봉쇄에서 풀렸습니다. 건강함을 증명하면 우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문 검색과 영상 감시 등은 계속되고 외출을 자제토록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각 나라들이 대책을 너무 일찍 내려놔서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4월 8일 수요일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수요일에 준비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낸 후보자들에 대해 잇따라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통합당의 막말 파문이 선거 막판 중도층의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서울 강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4선 의원을 지낸 김성곤 후보에 맞서 탈북민 출신의 태구민, 태영호 후보가 격돌을 벌이는 서울 강남갑 지역구의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논란에 이어 최측근 인사의 언론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내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고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산과 경남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찾은 지 이틀 만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PK 지역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민주당에게 PK가 뒤집기 대상이라면 호남은 굳히기 공략 지역입니다. 호남에서 더시민당과 공동선대위 회의를 열고 절대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비례투표는 꼭 5번, 투표용지에는 3번째 칸입니다. 시민당에 해주셔야 합니다. 통합당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입니다. 종로에 머물고 있는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잠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텀을 이용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코로나 파리 아닙니까 여러분? 황 위원장이 서울 집중이라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거의 매일 경기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 막말 논란에 예민한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국 프레임을 부각하고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띄울 수 있다면 통합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과거의 여당들이 총선에 맞이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민생당은 재난극복 수당을 가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라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금지를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서울 도착을 목표로 충청 지역에서 국토 대종주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딴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유족들을 향한 막말로 이미 징계를 받았던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가 또다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통합당은 후보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문제 발언은 경기 부천병 TV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을 꼬집자 차 후보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성역화된 국민 성금을 모아 만든 텐트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이용한다고 했던 본인 발언의 의도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세월호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권력을 획득한 자들, 지금까지 우려먹은 자들, 세월호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한 얘기를 자꾸 막말이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귀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익표 의원과 박 전 대통령 누드화 전시 관련자들을 처벌했느냐면서 자신들에게 아픈 얘기를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 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로 인해 막말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또다시 터진 돌발 상황에 통합당 지도부는 경로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국회의원 입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말을 어느 정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당은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해 세월호 관련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경선을 통해 총선 공천을 받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말 논란의 후폭풍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다시 터진 파문에 정권 심판을 내세우던 통합당은 되려 막말로 심판받을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청년층 비하에 이어서 노인 비하성 발언을 내놓았던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는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당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신은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무지하다는 발언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노인들을 겨눠 폄하 발언을 했던 통합당 김대호 후보.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그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이딴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 후보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통합당 후보를 다시 낼 수 없지만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나선 겁니다. 윤리위는 김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은 막말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 공경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대해 재심 신청과 함께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이번 선거는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장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통합당은 일단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김 후보가 재심을 신청하면 그 이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재심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김 후보의 발언 내용과 최근 분위기를 볼 때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미 김 후보를 포함해 인쇄됐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최종 제명 결정을 하고 선관위에 통보가 되면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김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해도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금 전 전문가 출연 중에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에 이어 차명진 후보도 제명이라는 자막이 잠깐 나갔는데 현재 차명진 후보는 제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출마 후보들의 막말 파문이 이어지면서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위기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민심의 흐름에 예민한 수도권에서 대형 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30, 40대는 무지하다는 비하 발언에 이어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란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막말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습니다. 진짜 이제 그 보도처럼 그렇게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국회의원 후보를 떠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표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국민들을 또 관악구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좀. 막말 파문 이후 서울 관악갑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지역구 현역인 무소속 김성식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힘없는 무소속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 정권 중반기 이후가 안정되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도 살려내고. 집권당이 잘못해도 아무 쓴소리도 못하는 사람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 편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베스트 경제통으로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김성식입니다. 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이른바 성행위 막말은 파장을 더 키웠습니다. 이를 감지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후보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이번 파장이 총선 전체로 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막말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세대 그리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막말 사태에 황교안 대표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막판 변수입니다. 통합당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치하긴 했지만 총선 전체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뉴이저가 준비한 총선 오늘의 말말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한 황교안 대표를 향해 유승민 의원 부활 외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합당 내부 분위기 괜찮은 거죠? 광주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경진 의원. 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자료를 뿌렸다가 50분 만에 착오였다며 철회하더니 다시 2시간 만에 복당이 맞다면서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명도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들으셨나요? 지역구 세습 논란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석균 후보. 나이 50에 아빠 찬스 비판이 섭섭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 후보의 유튜브 방송에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출연했습니다. 이건 아빠 찬스가 아닌 아빠 호출인가요? 선거가 다가오며 후보들만큼 가족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딴 발언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후보. 김 후보의 며느리는 페이스북에 아버님은 거칠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고 옹호했는데요. 그 보석 언제 다듬어지나요? 감성 유세에 나선 후보 가족도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남편인 시인 조기영 씨는 고 후보에 대해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시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후보들의 가족 열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품격 있는 정치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이네 이번 찍어 이겨내세 이번만이 이기는 길 이왕이면 이번이네 이젠 대국민 믿으세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라를 대국민 우리가 제 손잡고 공동 목표로 하겠습니다. 4년 동안 골목골목을 다니며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강남의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난처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질문 좀 다 해서 우리가 이 점심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좋은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 나갑시다. 비싼 강남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30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사님, 우리가 대우번임을 찍으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자리의 답은 규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국정을 경험했고 또 많은 인적 자원을 쌓아왔습니다. 이 저의 오랜 국정 경험과 그리고 많은 인적 자원이 앞으로 강남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저는 큰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 시장 경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설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같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모든 것을 해버리는 이런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나라가 바뀌고 국회가 바뀔 수 있다. 집값 안정 정책 필요하지만 억울한 과세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장기 거주자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해야 된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강남에서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나날이 세금 폭탄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 고령이면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 이거 종부세 면제해 줘야 됩니다. 네, 이어서 격전지 서울 강남구 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 중 하나 강남구 갑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사동, 논현 1, 2동, 그리고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 1, 2동이 포함이 됩니다. 강남구 갑은요, 과거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내리 깃발을 꽂았습니다. 당선자 모두 득표율 과반을 넘겼고 특히 이종구 후보는 3번의 당선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1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후보가 출전을 했고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태고민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태 후보의 개명전 이름은 태영호입니다. 자,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정동희 후보와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김정훈 후보가 등판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중앙일보가 의뢰하고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고민 후보가 42.6%로요. 김성곤 후보를 8.9%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안보 대결로도 불리는 이 두 후보의 경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남 여수에서 내리 4선을 지댄 김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 그리고 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반면 미래통합당의 태고민 후보, 전략공천 1호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를 하다 탈북을 했고요. 최고위급 탈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두 후보 모두 독특한 이력을 무기로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과거 출마 기자회견장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위해 늘 애써온 중용과 실용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사회, 우리 강남이 그 상징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강남갑 선거구 특성을 반영하듯 이렇게 여야 모두 당을 막론하고 두 후보 모두 종부세 감면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갑 4선 출신 김성곤 후보냐, 북한 외교관 출신 태고민 후보냐, 양측의 치열한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특히 해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대상자가 급증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비자 면제를 중단하면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어 시설 격리 부담과 의료 인력 피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외에 외교적인 또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국익 차원의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48개국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와 태국, 러시아 등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등 88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다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배짱 영업을 했던 서울시내 유흥업소에 대해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두 422곳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이름도 공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같은 서울시내 유흥업소는 2,146곳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중 80%가 휴업하거나 폐업했지만 아직도 422곳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결국 강남 유흥업소에서 탈이 났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업소 여정업원의 동선 파악에 나서면서 유흥업소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422개,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사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흥업소 특성상 접촉자를 전부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천지와 일부 교회에 한 것처럼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때 문제 유흥업소를 공개하지 않아 괜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상 발생일 1일 전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가능한 한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소명이 크크 트렌드라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잠시 멈춤 운동은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로감으로 경각심이 허물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느슨해진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60명이 넘습니다. 예, 대구에서만 25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지역사회 재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대구시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발열과 기침, 두통과 설사, 코로나19로 나타나는 증상을 묻는 질문이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시민이 다시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통이나 설사 증상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증상이 있으시면은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전화로 증상 확인에 나선 완치자는 5천여 명. 완치자 전원이 조사 대상으로 이를 통한 지역사회 재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발열이나 두통으로부터 기침, 인후통,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까지 총 11개 증상에 대해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재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재확진 사례는 대구에서만 25건, 전국적으로는 65건에 이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 6,700여 명 가운데 0.95%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다시 발병했는지 과정이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5건의 재확진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라든지 항체 형성의 부전이라든지 가능성은 적다 해도 검사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았나라든지 가뜩이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일일 확진자가 50명 안팎을 유지하는 추세를 이어가려면 재확진 사례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두렵다고 외면하고 무섭다고 바라만 보거나 실체를 모르는데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 알고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로 푸른 내일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먼저 진정시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며 56조 원 규모의 수출과 내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결제 방식으로 3조 원 이상의 내수를 미리 창출하고 700만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의 주제는 수출과 내수 살리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대책입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소비 운동, 선결제 방식의 소비에 공공부문이 동참합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나빠진 700만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등 12조 원 규모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에는 36조 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응했듯이 지금의 위기가 우리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도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과 내수 지원 규모는 5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 원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먼저 온다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도 추가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 식당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결국 내수 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도로 위축된 민간 소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득 공제율을 크게 올려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숙박업과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 운송업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 공제를 80%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매출 소비가 아주 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비 보완 방안이 그와 같은 갭을 조금이라도 메꿔줄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6월까지 소상공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씩 감면받습니다. 정부 역시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용하는 선결제 후사용 방식으로 내수시장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에 업무 추진비 900억 원을 선지급하고 올해 계획된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될 항공권의 80%, 1,600억 원어치를 선구매합니다. 하반기 계획했던 업무용 차량 구입도 앞당겨 1,600대 500억 원어치를 미리 삽니다. 정부는 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 개인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로 석 달 연장합니다. 수출기업에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수출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이 사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2019년 국가 부채 1,740조, 국가 채무는 730조.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뭐가 다른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진 빚의 총량입니다. 국가 채무는 그거와는 달리 일반 정부의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또는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걸 따져보는 것이 국가 채무를 국내 총생산 GDP하고 비교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그게 38.1%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 능력이 얼마나 될까? 비교를 해보죠. 주요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맨 앞에가 일본입니다. 엄청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까지는 100%가 넘습니다. 캐나다, 독일, 그 다음에 우리는 40% 정도입니다. 양호하죠.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중앙정부, 일반정부 부채인 국가 채무에다가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업 부채까지 모두 더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공공부문 부채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일본 역시 엄청납니다. 500이 넘고 캐나다, 영국, 호주, 우리는 저 아래 가서 57%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양호한데 왜 그렇게 국가 재정을 아끼려고 하는 걸까? 이해는 합니다. 우선 중과율이 너무 가파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무역금융지원, 항공산업지원 각각 수십조가 들어갈 겁니다. 실업급여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타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손실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1차 충격에 불과합니다. 2차, 3차를 거치면서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나 다름없이 될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망을 미리 구축해야만 합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에 앞서서 다수 국민이 살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2,0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사망자가 감소하다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세워진 임시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실려 들어오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upcoming week, it's a little bit scary because it's supposed to be the peak. 현지 시간 7일 기준 코로나19로 뉴욕주에서 73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630명까지 늘었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590명대로 다소 주춤했던 사망자 수가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며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접한 뉴저지주도 전날 8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가 하루 최다인 2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And right now we're projecting that we are reaching a plateau in the total number of hospitalizations, and you can see the growth and you see it starting to flatten. 하지만 이 같은 낙관적 전망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방지책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social distancing because all of the progress we've made to date could be wiped out if we retreat from this effort. 뉴저지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전역의 공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오는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내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가 코로나19의 악몽에서 벗어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주말쯤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한 현금 지급도 그 대상이 한정돼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긴급사태 선언 이튿날, 일본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은 잇따라 임시 휴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업소뿐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이 밀집한 아카사카에도 이렇게 한 달간 쉰다는 안내문을 붙인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みんな一致団結してこう沈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風になってるので、やっぱ僕らだけそれを乱してね開けとくわけにもいかないんで。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직후 휴업을 요청할 업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뤄졌습니다.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업종까지 휴업 대상에 포함시킨 도쿄도의 방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겁니다. 결국 긴급사태를 발령해놓고 세부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자신만만하게 밝힌 경제대책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소득이 절반 이상 줄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상 자체가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この国難の時にこんなケチってどうすんのと。あまりにも低い水準すぎてほとんどの方が対象にならない。 또 정부 예산을 각 지자체가 받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여름 무렵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온 긴급사태 발령에 더 늦은 각종 행정 조치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일본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귀국하는 교민들도 많지만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더 많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 등 각지에서 한국인 의사들이 똘똘 뭉쳐 재외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 김권수 씨.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95%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은 환자들이 진짜 위중한 상태이고요. 저희 ICU 같은 경우는 지금 95%의 환자들이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들이 만약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의사단체들이 손잡고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꾸려 무료 상담과 원격 진료에 나섰습니다. 호주에서는 한인 의사회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소속 한인 의사들이 매주 원격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유학생과 워홀러, 교민들에게 진단검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진단이 음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호주 정부에서 만약에 자기 스스로 지원이 안 된다면 귀국해라 그런 명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께 도와드리고 아예 한국산 진단 키트를 들여와 직접 진단 검사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자카르타에 있는 한 병원과
한인 전담 코로나19 진료 협약을 맺고 현지 병원보다 더 싸고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꾸 불량률이 많이 나오니까 회사에서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해 가지고 기증도 좀 했고 그거를 업무 협약된 메디스트라에다 이제 그거를 제공을 저희가 한인에서 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보다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인 나라 밖 한인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까지 언론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윤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사건 중에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도청동 땅 사건이라는 게 새로 불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의정부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바로 그 범죄 혐의가 저질러진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13년에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모 씨랑 같이 성남 도촌동에 있는 땅을 6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55만 3천 제곱미터, 여의도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고요. 감정가가 174억인데 한 40억 200만 원에 이걸 사들였어요. 근데 이걸 사는 과정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시도가 있었는데 들어간 계약금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부담한 것은 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동업자 안 씨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동업을 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돈은 이제 다른 동업자가 또 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땅을 산 뒤에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지분은 절반씩 소유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었죠. 예, 그렇다면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활용됐습니까? 이제 그게 법원 판결문하고 검찰 수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판결문에는 장모 최 씨가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걸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져가기는 갔는데 행사는 안 했고 다만 그 계약금, 몰취된 계약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그 소송 과정에 이걸 제출했다. 그래서 이제 사문서 행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 170억 정도 땅이 나왔는데 계약금 맨 처음에 몇 억 냈겠죠? 다시 이제 은행 대출 받아갖고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샀어요. 그럼 이제 팔아갖고 차익을 이제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매를 하려고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전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75억 정도에.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 장모 최 씨가 계약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업자가 혼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동업자 안 씨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채권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채권을 다시 장모가 사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안 씨와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장모 최 씨가 처음에 그 땅을 사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차명 법인의 명의로 이걸 샀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차주가 달라지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채권을 사들이고요. 이 채권을 사들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동업자 안 씨의 어떤 지분 이걸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경매에 붙인 다음에 본인의 회사가 이걸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절반을 나눠서 갖고 있는데 한쪽이 아무튼 은행 이자를 못 갚으면 부실 채권이 되고 그런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인지 뭐 관계가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 회사 이름으로 사들이고 가족 회사입니다. 나머지 절반도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 붙여서 본인의 가족 회사가 이 나머지 절반을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130억 정도의 매각을 하게 됩니다. 130억이 다시 매각.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있죠. 채널 A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에 제보를 한 사람이 일명 제보자 X라고 예. 부르는데요. 뉴스타파에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시거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제보자 X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드린 이름이고요. 그런가요? 예. 작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이 죄수화 검사 10부작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검찰의 어떤 선택적 기소와 자의적 수사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이제 죄수가 제보하는 형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그 죄수가 바로 제보자 X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나온 의혹이 아니라 다른 의혹을 제보했던 거죠? 전혀 다른 의혹으로 저희가 만났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라든지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 다른 보도가 이 제보자 X의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다 오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수 언론들이 예. 지금 뭐 정정 얘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면서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나보신 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죄수였던 건 사실이죠. 저희도 이제 죄수였다고 보도를 이미 했고요. 전과가 있다 이걸 공격하는데 그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다만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본 바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본인이 검찰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보게 된 어떤 검찰 수사의 민낯 이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게 저는 이제 저희한테 제보할 때의 동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밀어놨던 정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정정하려고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이른바 검언 유착 채널 A와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서 이 제보자 X를 공격하면서 이 불신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더 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이 불신의 이미지를 좀 더 넓게 더 씌우기 위해서 저희가 해왔던 그동안의 보도들도 연관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뭐 언론 중재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MBC 측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되니까 특히 이제 그 맨 앞에 보도하는 게 항상 이제 조선일보고 다른 신문들이 좀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관련된 예. 사주 일가 중에 뭐 문제가 됐던 사람의 녹취록을 다 풀겠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또 조용하긴 조용합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요청하신 것 중에 조선일보 측에는 요청을 하셨고 했습니다. 혹시 정정 보도를 한 데도 있습니까?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사에서 조선일보와 거의 유사한 식으로 보도를 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더니 온라인 기사를 정정해 줬고요. 문화일보는 저희가 오늘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했고. 예, 정정 요청을 하셨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제보자 때리기에 집중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보자는 뭐 모든 제보자 동기가 있는 것이고요. 제보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실은 기자가 그걸 취재해서 검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보자랑은 상관이 없어지고 그 기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자 본인이고 또 비판하더라도 기사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보자의 순수성, 제보자의 동기 이런 걸 논의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아무래도 감찰이 있어야겠다. 어떻게 검찰과 언론이 저런 식으로까지 유착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는가. 감찰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윤 총장은 감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던 얘기도 들리고 좀 일부에서는 뭐 윤 총장에게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부 구성원의 뭐 글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감찰은 뭐 그걸 대검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하든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후관계가 다만 지금 대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MBC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감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윤 총장의 뭐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평론가가 아니고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신뢰성이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또 관련되어서 언론의 신뢰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부터 명명백백하게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문제를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상장의 총장 직인을 찍는 방식을 문의해 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직원은 모든 상장에는 직접 직인을 찍기 때문에 만지면 인주가 번진다고 말했는데요. 정 교수가 자녀의 상장은 그렇지 않다며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인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양대 상장에 총장 직인을 어떻게 찍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모든 상장에 빨간색 인주를 찍는다며 컬러 프린트로 인쇄돼 나가는 건 절대 없고 인주를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집에 자녀의 동양대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보라고 했더니 번지지 않는다고 했다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음 속 내용입니다. 검찰은 동양대에는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졸업장 발급 등의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때가 있었고 파일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실제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인주가 번지는지 묻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이광열 전 키스트 소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이 써준 정 교수 딸의 인턴 확인서와 실제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가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가 인턴 확인서 내용을 의논 없이 수정한 줄 몰랐다면서 의전원 입시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확인서를 안 써줬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분리해 현재 재판과 병합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었지만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병합을 원치 않는다라는 당사자와 또 변호인단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정 교수 측이 스스로 부부 재판을 선택하면서 조만간 조 전 장관 재판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1대 총선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거 업무 중단으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진행된 공관의 투표율은 사실상 역대 최고였는데요. 코로나19로 고국 상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수도 리스본까지 왕복 7시간에 가까운 먼 길이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다 걸리면 벌금형, 자칫 징역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대사관 공문 한 장에 의지해 투표소에 다녀온 겁니다.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제 동네 지인분들도 있었고 이틀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왕 할 거 빨리 다녀오자 해서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마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1,700여 명이 선거 등록을 마쳤지만 당국이 허가하지 않아 결국 투표가 무산된 인도에서는 교민 상당수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21대 총선 재외선거는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55개 나라 91개 공관에서 선거가 중단되면서 반쪽짜리로 치러졌습니다. 때문에 재외 유권자 17만여 명 중 4만여 명만이 참여해 투표율은 23.8%,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중단된 공관을 제외한 실질 투표율은 48.2%로 41.4%를 기록한 20대 총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재외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미얀마 등은 60-70%대를 기록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주권자인 본인들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율이 지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도 급증한 상황. 선관위는 재외투표가 시작된 지난 1일 이전 귀국자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국내 투표가 가능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막말 파동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9330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많은가요? 국민은 섣부른 입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2369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막말과 비리는 반드시 패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말과 행동 모두 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아까 발표가 나왔습니다. 2667님, 정부는 곳간을 열어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빠르게 지원할수록 치유도 빠를 것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상순에 다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